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운대학교 홍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융합학술대회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되었고요. 좌장을 맡게 되었고요. 다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총 4편의 발표 논문이 있고요. 주어진 시간이 총 2시간 50분인데요. 중간에 지금 이 학술대회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판단해서 발표는 대략 논문 한 편당 20분 정도, 그리고 10분 토론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총 논문 한 편당 30분씩 시간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이 끝나면 한 10분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요. 그리고 2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2편 계속 발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계명대학교 국춘우 이태희 두 분께서 준비를 하셨고요. 토론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정포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하실 논문은 비대면 상황을 극복한 중국 물류업체의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대략 20분 정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황 극복한 중국 택배업체 사례 연구에 대해서 발표한 계명대학교 박사과정 조춘호입니다. 그럼 지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격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2000년에 성공적으로 WTO 가입한 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대폭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이 널리 보편화됨에 따라 중국의 택배업도 크게 성장하여 중요한 업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국내 문헌에서 중국 순풍 택배 회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포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택배 업계들에 대한 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양한 택배 업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또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의 택배 산업, 특히 순풍 택배 회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출발점으로 하여 연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순풍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향후 한중 택배 업체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뿐만 아니라 기존 문헌을 보완하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택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배는 철도, 도로, 항공 등으로 구성된 자체 독립 전원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 도구,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발신자가 이러한 서류 소포 또는 물품을 수거하고 정보 입력, 선별, 봉인, 이송, 발신인으로부터 수신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제3의 무료 운송 서비스라고 정의됩니다. 그 다음 중국 택배 시장의 현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택배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첨단 배달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배송 전문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택배업은 효율적 유통과 소비 업그레이드에 힘을 보태는 다크호스로 부상 중입니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택배 대국입니다. 중국 국가오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택배 거래량은 500억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을 제치고 4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배달되는 세계 택배 중 44%가 중국 택배 시장의 몫입니다. 중국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하고 있는 택배 업계는 세 가지 외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첫째, 독자적 외형 모델입니다. 기존 감옥 모델은 경영 리스크가 나고 투자 규모가 작으면 확장 속도가 빠릅니다. 현재 업계 특히 중소 택배 회사의 주요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델은 성수 택배 회사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면 이런 회사는 서비스 품질을 동시하면 통합 관리에 따른 전체적인 이점 지분 단체 안정하고 관리 방식의 교법을 주시합니다. 둘째, 통합 외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여러 택배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부킹을 모니터링하고 공동 경영을 통해서 신속한 인터넷 접점 자원과 외형 구요 확대를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이 점을 상호 보완하는 외형 모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망 외형 모델입니다. 공급망 가운데 한 업종에만 집중해 열등한 사업 외형 능력을 갖춘 택배 회사를 말합니다. 전문적으로 공급망 중의 핵심 회사의 특수 택배 업무의 외형 모델을 제공하면 그 업무의 정화성, 전문성 그리고 빠른 속도가 이 회사의 주요 특징입니다. 다음 중국 순풍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순풍은 1954년 중국 광동성 순도에서 탄생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첨단 물류 복합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일체형 복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풍은 택배용 고품질의 물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 납품, 배합 등을 통해서 고객 니즈를 이용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창고 관리, 판매 예측, 결제 관리 등 열체화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전략을 세울 때 환경 요인을 변화하고 변화 추이를 자신의 자원 우위에서 분석하고 예측하여 어떤 변화가 이런 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기업 발전에 악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려내고 기업 자체의 경쟁 우위와 경쟁 열세를 확정한 후 기업이 정한 전략을 사내 자원, 외부 환경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분인국에서는 순풍의 외부 환경과 기업 내부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수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순풍 발전에 적합한 경쟁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풍의 애써 전략은 택배 업계가 급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요망 정책을 활용하여 택배 업종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장점을 이용하여 기업 자원을 통합하고 또 맞는 기업 자원과 상호 보완하면 인망 전략을 실시하여 서로 윈윈하면 브랜드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 브랜드 인지도를 높입니다. W 전략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필요하면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재 전략을 실시하고 관리 강화, 물류 인재 양성을 정비합니다. 국내외 신흥 기술에 투자하고 구제 간 협력을 강화하면 구제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척합니다. ST 전략은 정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물류 외형의 요인성과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새로운 서비스 상품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고객의 요구를 끊임없이 만족시킵니다. 발전 기회를 포착하여 네트워크의 커버를 강화하고 빠르게 확장하면 시장 점유율을 증시시킵니다. WT 전략은 해외 택배 업체 중국 진출은 그 경험을 참고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 기업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 절차를 최적화합니다. 차별화된 경쟁 전략을 구사하여 경쟁력을 기회적으로 끌어올리고 열세를 보완해 위협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택배업은 중국의 신흥 업종으로 중국 국내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우선 중국 택배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업체 내 경제사가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순풍의 강점과 약점, 다양한 기회와 위협을 결합하여 수와 전략 분석을 구사하고 순풍은 차별화된 경쟁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전략 실행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영국에 따르면 순풍의 백성소득은 중국 택배 시장에서 절고 앞서고 같은 민영 기업은 물론 중국 우정이나 페덱스보다 높았습니다. 순풍의 특징은 바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순풍의 백승초도는 다른 택배 업체보다 앞서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높고 이런 배송 서비스는 시간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고객들에 위해 맞는 규정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순풍의 직영 모델은 기업의 물류 서비스에 더욱 요리하고 이는 통일된 관리와 경영을 분사해서 등하여 통일화된 제도는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고객 정보의 보존, 화물의 추적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순풍의 이런 경영 방식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에 적합하고 오프라인의 융합은 기업 경영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객마다 선택지가 다르기 때문에 순풍에 서로 다른 업무를 제공하면 서로 다른 고객을 위해 더욱 명확한 분류를 제공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순풍 특혜, 순풍 즉일 도착, 순풍 표준 택배 등 각종 부가 서비스, 방문 취급, 가정 주소 위탁 수출, 가격 보장 서비스 등을 다양한 서비스들이 고객 요구를 더욱 만족시킵니다. 순풍은 첨단 정보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예를 들면 통신, 인터넷 서비스, 창고 관리 등 있습니다. 작업 수준을 높이고 화물에 대한 추적 검사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 내부 관리는 물론 고객이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시화 작업으로 안전한 화물 도착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순풍 회사의 미래 전략 수립에 이론적 참고 근거와 건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 그것이 더 좋고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순풍 자신의 전략 관리 시스템의 완비를 촉진합니다. 아울러 한중 양구 택배 회사들의 장점을 살려서 실정에 맞게 경쟁 전략을 발전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과 중국의 택배 업체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발표가 일찍 끝나서 김 교수님 토론 길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게 된 부산외대 김정포입니다. 예, 그 발표를 조금 빨리 맞춰주셔서요. 그 토론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저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부담이네요. 예, 아무튼,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이 중국 순펑이라는 택배 회사의 어떤 성공 사례 연구를 이제 시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내주신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는 수학 분석이랑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지금 좀 들어봤는데요. 이 사례 연구는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시작 단계에 있는 워킹 페이퍼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 연구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이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사례 연구에서 지금 이론적 배경 부분이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사례 연구라고 해서 이론적 배경이 뭐 작거나 그럴 경우는 작아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는 실증 분석에서는 가설 설정을 위해서 이론적 배경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례 연구는 그거보단 작지만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연구자께서 분석을 하시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정치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틀, 그러니까 바탕이 있는 하에서 거기서 이 사실관계를 따져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사실을 전개를 해버리면요.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이런 사항으로 몰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론적 배경이 없이 또 분석 어떤 틀이 없이 이렇게 분석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편향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론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중국의 택배 시장의 현황, 그다음에 발전, 그다음에 순펑이라는 본 사례 연구가 대상이 되는 기업의 어떤 현황 등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사례 연구가 되려면 보통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보면 자원 기반 관점도 있고요, 제도 이론도 있고, 또 산업 조직 관점이라던가, 안 그러면 이제 사례 연구를 좀 시행하기 위해서 뭐 서퍼 모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가져다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례를 분석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 연구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좋은 면만 또는 성공이나 실패 면만 강조하는 것보다는요, 전반적인 연구 문제, 그러니까 리서치 퀘스천이나 또는 조금 더 발전한다면 프로포지션 등을 밝히는 게 사례 연구 결과 또는 연구의 어떤 차별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순펑이라는 중국 회사가 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런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굉장히 잘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측면에서 뭐를 성공이라고 보고 실패로 봤나 이런 데 대한 틀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서치 퀘스천이 뭐 코비드라는 아주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러이러한 거를 난 살펴보고자 한다라든가, 또는 중국 택배가 굉장히 발전하고 거대 산업이 됐는데 이런 점을 뭐 다른 국가나에서 비교했을 때 성공으로 볼 수 있겠다는 이런 연구 문제나 프로포지션을 좀 더 개발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이 돼서 앞에 보면은 독자적 통합 공급망 운영 모델이라는 택배회사의 3개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이 설명 빼고 뒤에 보면 순펑이 그냥 직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직영이라는 게 아마 독자적 운영 모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좋아지려면 독자적 운영 모델 통합, 그다음에 공급망 운영 모델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간략하게 드는 게 좋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독자적 운영 모델을 순펑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중국 택배회사 중에 통합 운영 모델은 뭐 어떤 기업이 간략하게 있다, 공급망 운영 모델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설명을 비교를 안 해놓으면 그냥 순펑이 독자적 운영 모델, 즉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보다는 우수하다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 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풍부하게 하려면 여기 나오고 있는 독자적 또는 통합 운영, 공급망에 대한 간략한 이런 사례를 조금 더 개발하셔서 비교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분석이 이제 오늘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제가 좀 들어보면요, 수학 분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점에 보면 그 뭐 근로자의 질이 낮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설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약점으로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왜 비싼가? 이게 이제 경쟁을 위해서 가격이 비싸진다면 이건 분명히 차별화 우위에 따른 어떤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 양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 분석을 가만 보면 강점은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약점은 그냥 안 좋아 보이는 거, 기회는 그냥 좋은 거, 위험은 좀 나빠 보이는 걸로 분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SO 전략이나 ST 전략이나 WO, WT 전부 다가 순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가만히 보면 일반적인 택배회사 이야기 같아요. 이거는 순펑의 성공 사례지 택배 산업 또는 택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에 대한 분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된 본 사례 연구만의 결론을 끌어내려면 수학 분석을 좀 하시더라도 조금 더 순펑에 집중이 된다던가, 또는 어떤 그 중심적인 하나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하셔야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순펑 택배 성공 요인에서 한 페이지 정도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결론이 한 페이지 정도, 그것도 이제 연구자의 상당히 주관적인 제안 같은 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구 문제나 또는 이론적 배경 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연구자께서 순펑에서 좋아 보이는 거를 그냥 쭉 서술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개조식으로 또는 조금 더 이렇게 틀을 가지고 분할을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발표를 좀 준비하시고 논문을 준비하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이 너무 이렇게 조금 작게 단순하게 끝나다 보니까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이거나 차별적인 어떤 결과 제시가 조금 미흡해서 연구가 조금 하신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과가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지금 제가 그냥 또 뵙기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 교수님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사례 연구를 정착하고 또 강건성 있게 로보티니스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런 연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통합학술대회에 이렇게 나와서 또 준비하고 발표하기가 사실 공부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데요. 첫 발표고 그래서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중국 택배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단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제가 길게 하려고 평소보다 말도 참 천천히 한 것 같은데요. 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완하겠습니다. 네, 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도움이 되는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논문을 조금 더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처음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 질문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많아서 질문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있으시면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는 마찬가지로 계명대 한정 그리고 이태희 두 분께서 담당을 하시겠고요. 발표는 전주대 재해금 교수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하실 논문의 제목은 전자상거래가 중국의 수출 무역에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이고요. 중형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자상거래가 중국의 수출 무역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발표하는 김인대학교 무역학과 한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전자상거래 산업이 발전하여 수수입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수출 무역의影响 요인을 중심으로 다음 목차와 같이 4가지로 나눠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연구 배경하고 목적 보시면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 발전에 충격 주었지만 새로운 경제 성장 방식도 탄생시켜서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무역개발기구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인터넷 쇼핑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인터넷 쇼핑이 가장 크게 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통계부에 따르면 2019년에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0조 위안으로 중국의 대외 무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확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고 대외 무역의 안정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그 연구에서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출 무역의影響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사용하는 연구 모델은 무역 종료 모형이고 동시에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발전 형화와 결합해서 전통적인 무역 종료 모형의 공시에다가 소비 격차, 인구, 인터넷 사용량 또는 무역 개방도를 추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그 연구에서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수출 교역액이 비교적으로 큰 여섯국 대상으로
실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원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정부의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 혁신을 결합해서 정부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출 무역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해서 도출하는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생연구하고 동향 분석해 보시며 먼저 정리부터 보시며 국제전자상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나 지역에 속하는 주체끼리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해서 상품을 거래하고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국가 지역을 초월하는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국경을 초월한 거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무역하고 국제전자상거래 비교해 보시며 국제전자상거래는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를 보시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수입도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엔무역개발기구에 발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B2B 비중이 80% 이상을 이루게 되었고 주도 위치를 차지하고 되었고 그 이유는 판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요구를 즉시 피드백할 수 있었고 또는 많은 플랫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B2C의 모델도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외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기업이 직접적으로 국외를 대상으로 하는 직거래 패턴이 더욱이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네, 데이터 출처하고 가설을 보시면 이미 많은 연구들은 종료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 연구에서도 생연구 기반 위에서 시장 규모, 무역 거리, 소비 격차, 인터넷 사용량, 인구수, 무역 개방도 등이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개선되는 종료 모델을 구출하였습니다. 네. 보시면 데이터 출처를 보시면 데이터 해결 가능성하고 정확성 원칙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불 데이터를 추출하였고요. 또는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출입 거래 규모하고 증가율은 주로 중국 사이트에서 찾아봤고 대명 등 안지나 인터넷 사용자 수, 소비 격차, 인구수, 시장 규모, 무역 개방은 주로 세계 언어에서 찾았습니다. 지리적인 요인을 보시면 국제전자상거래 수출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센터 혹은 경제 중심지와 중국의 광주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국가 간의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은 국가 간의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고 또는 많은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발전센터가 수도가 아니라서 도시 생성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중국의 광주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전자상거래 거래 규모의 발전을 선두 도시를 차지하고 있어서 광주로 수출국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출 무역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브라질, 캐나다에 대해서 수출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병수는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밑에 가설을 세웠습니다. 네, 결론은 보시면 아직 데이터를 다 모아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결론은 앞에 가설과 똑같이 내렸습니다. 분석하고 나서 다시 결론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발표 진행이 역시 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서 천천히 토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 토론은 재금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에 와서 컴퓨터를 하려고 켰는데 학교 시스템이 오늘 고치는지 도저히 인터넷이 안 돼서 휴대폰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상 거래가 중국의 수출 무역에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해서 무역 중력 모델을 중심으로 보니까 중국 학생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 관심이 많아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네. PPT 자료 볼 때도 그렇고 이 논문 볼 때도 그렇고 오타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타를 하나씩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서 네. 이거 첫 번째 느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보면서 이제 계속 코로나 이야기가 나와서 처음에 분석할 때 데이터가 최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는지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볼 때 처음 이견이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 저자가 발표할 때 주로 중국 데이터를 많이 활용했어요. 중국 데이터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 참고 논문들도 중국 논문들을 주로 참고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한국 관련 논문이나 영어 관련 논문들을 추가해서 정리하면 내용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적 요인을 할 때 왜 광조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상해나 뭐 중국의 천진이나 부두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광조를 중심으로 한 이유가 아니면 다른 논문에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국제전자상 거래 수출 무역의 60%가 이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하고 쭉 나와 있는데 왜 여기 한국이 없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네 번째인 지리적인 요인은 중국의 광주는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의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도시라서 광주로 선정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많은 연구에서 수도로 선정했기 때문에 근데 수도는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는 많은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발전센터가 수도가 아니라서 다시 도시 선정을 수정했습니다. 네, 선생님 다섯 번째 말씀하신 거 중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수출 무역액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왜 한국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60% 차지하는 비중이 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브라질, 캐나다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네. 그와 네. 관련 데이터 수치가 앞에 나와 있나요? 국가 전자상 거래 규모? 네,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비중으로 나눠서. 국가별로 나와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저는 다시 수정해서 수정하고 또 좋은 논을 위해서 다시 자세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태희 교수님 혹시 공저자로서 추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뭐 추가적으로 할 말은 계속 보완한다는 말이 뭐 거의 줄을 이루고요. 지금 학회가 이제 좋은 논문을 이렇게 많이 발표하는 것도 좋은데 이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이 박사생들 발표는 조금 이제 향후 미래를 위한 오늘 좀 많이 조금 이제 뭐 속된 말로 좀 많이 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 지도교수가 하늘 같아 보여도 말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갖다가 학회를 통해서 또 보면 또 학생들이 또 와서 또 이제 또 듣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정말 이제 학회에 공헌이 될 만한 어떤 결과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이 논문 다 발표 들으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점,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추가적인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논문을 개선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만큼 다른 교수님들도 자유롭게 코멘트를 하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가설이죠. 쌍방의 시장 규모, 그러니까 GDP를 보신 것 같아요. 네, 1인당 네. GDP를 보셨죠. 이게 전자상거래 무역에 플러스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양쪽의 시장 규모를 다 고려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 국가가 모두 다 규모가 크다면 수출액이 늘어날 거다, 거래액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GDP는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국 상대국의 GDP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주로 수출국의 GDP를 보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전통적인 무역 이론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규모가 네. 비슷한 국가 간에도 일어나지만 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때도 원활하게 무역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쪽 규모를 다 보신 건지 아니면 이 수출국 입장에서 접근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양국이 다 보는 것으로.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다음 논문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갖고요. 1시 50분에 다시 세 번째 논문 발표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잘 쉬셨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발표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세 번째 발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오준석 교수님께서 데이터세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과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토론은 안동대학교 최동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경영학부 오준석입니다. 이렇게 경영 컨설팅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오 교수님, 안 들리십니까? 저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다른 분들도 안 들리시나요? 아예 이걸 들리세요? 네, 이제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아예 빼고 말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만 더 볼륨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만 안 들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지금 90%인데, 예. 네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 경영 컨설팅 학회 한동안 참석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참석을 하게 되어 발표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마 그 일반적인 그 경영학적인 접근에서는 조금 이제 그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 데이터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 다국적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논문 자체는 이제 토론자분께는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요거는 뭐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이렇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연구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정책 과제를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 한쪽에서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말도 하고 또 한쪽에서 이제 데이터 경제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경제하고 데이터 경제가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쟁점입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그 결국 EU가 그 기존의 디지털 경제와 다른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 도입한 이후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결국 이 데이터셋 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35개국이 그 도입을 하겠다고 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발표 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OECD 필라 1과 필라 2에 대해서 내국 세법에다 반영을 하겠다라고 서명한 나라가 이제 150개국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이런 논의들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제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어떤 전략적 시사점을 주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국제경영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경영의 국제 단계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인크리멘탈 어프로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경영을 하다가 수출 지향 경영을 하고 현지 지향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지향 경영을 단계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최근에 디지털 경제가 출현을 함에 따라서 이른바 이제 본 글로벌 컴퍼니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러한 어떤 그 단계적 접근을 뛰어넘고 아예 국내 경영이라는 개념 없이 바로 글로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그 두 개의 그 학생들 그 논문을 보니까 전부 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이제 발전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초당 거래 횟수가 5,30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 커지는 원인 중에 그 세금 문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국제 조세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국제 조세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거주지국에서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자국 기업이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쉬운 예로 유현진 선수나 손흥민 선수 예를 들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의 주소를 갖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활동을 하건 아니면 외국에서 활동하건 간에 거주지국인 한국의 과세 당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국제주세 용어로 원천주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현지국 또는 이제 외국을 얘기를 합니다. 외국의 과세 당국에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면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장에 접근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우리나라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아니면은 관광이라든지 단순한 교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PE, 이건 이제 고정사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PE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어떤 그 설비를 가지고서는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제 CCR이라고 하는데요. considerable하고 continuous하고 regular한 그러한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그 유현진 선수나 손흥민 선수의 예를 들면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의 과세 당국에 대해서는 네가 어디 있든지 내 세금을 내겠다, 거두겠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도 과세 원칙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영국이나 이제 미국의 과세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네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그 규칙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 또는 영국을 원천으로 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이 이제 원천지국의 원천소득과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것을 갖다 이중과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중과세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직접 투자가 그 본격화된 것이 2000년도부터인데 대개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입장에서 그 외자 유치가 절박했죠. 그리고 경쟁을 벌여야 됐기 때문에 외국인 원천지국에서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축소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갖다가 맺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조세의 어떤 그 프린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천지국의 과세 원칙을 갖다가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이라고 하는 PE를 갖다가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 소득에 대한 그 과세로부터 이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가 있었고 그것이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을 탑재한 여러 비즈니스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나 경쟁력을 유지했는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대개 이제 원천지국에서 그 평균적으로 전 세계 그 글로벌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 뜯기는 그 유효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유효세율이 한 18%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뜯깁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고 만약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을 한다면 또는 이제 온라인 상거래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안 뜯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을 갖다가 그만큼 올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적용이 되다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이제 OECD BEPS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갖다가 넓히는 것이 외국에서 과세하기 이제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주지국에서 그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FDI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정사업장을 없애고 우리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교류를 한다, 학술 행사다, 또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세금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었고요.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는 절대적으로 이제 그 약자인 그 원천지국, 즉 저개발 국가나 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그 다국적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제 주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뒤바꾼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동향이 되겠습니다. 국제조세 과세 원칙을 보게 되면은 결국 케이크 자르기 게임인데요.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거주지국은 본사가 선진국에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콕 집으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그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의 80% 이상이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과세를 하는 거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다국적 기업의 시장이 있는 원천지구의 과세당국에서는 고종사업장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사업장이 있다면 원천지구에서 과세를 하고요. 없으면 과세를 갖다 못합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갖다 맺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고종사업장의 개념을 갖다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종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갖다 미리 밝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만 이제 띄우게 되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이후로 그 OEC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EU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EU가 등장함에 따라서 그 미국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야겠다. 즉 다시 말해서 원천지국 EU라고 하는 나라들이 보게 되면 다 그 조그만 나라들로 되어 있고 선진국이고 다국적 기업의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인데 원천지국 과세 원칙이 너무 축소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확대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뱁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2012년에 OECD에 제안을 합니다. OECD에서 제안을 하면서 자기네만 이슈를 제기해서 원천지구 과세 원칙을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면은 교섭력이 약해지니까 이른바 이제 MLI라고 하는 거를 갖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기 2016년에 보게 되면 IF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포용적인 국제적 기준을 만든다는 말의 의미는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 국가의 의견도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발도상 국가 또는 저개발 국가도 당연히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싫어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발도상 국가들을 갖다가 EU와 한 편을 만든 다음에 2017년에 이제 MLI라고 하는 것을 갖다 천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조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당사국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또는 교역 당사자 간에 해결하던 걸 갖다가 안 된다. 이거는 그 국제적인 다자주의에 의해서 멀티레터럴리즘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뱁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두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뱁스 프로젝트에서는 OECD가 주축이 돼서 저개발 국가도 발언 기회를 주고 저개발 국가의 그 어떤 그 이해관계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혹시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당사자 해결 원칙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기구로 끌고 와서 다자주의에 의한 해결 원칙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것에 의해서 OECD 뱁스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2017년에 이제 초안이 만들어졌고요. 2018년서부터 이제 각국의 국내세법에 도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세법에 뱁스 액션 플랜이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한 번 더 엎어야겠다 해가지고 G20에서 요거는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이제 타결이 됐는데 G20 재무부 장관 회의에서 이른바 필라 1과 필라 2를 갖다 또 통과시켜버립니다. 뭐 이 필라 1과 필라 2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뭐 그 토론자 교수님께는 제가 그 원래 논문을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필라 1은 마켓 주리스딕션과 이제 넥서스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마켓 주리스딕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을 갖다가 조세적인 관점에서 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페이싱 컴퍼니라고 해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경제적인 대가가 이전하는 그런 거래를 갖다가 주도하는 기업을 그 비즈니스 페이싱 컴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컨슈머 페이싱 컴퍼니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대가가 오고 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고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고객에 대해서 계속 케어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왜 그 컨슈머 페이싱 컴퍼니가 중요하냐면
이게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만 제공을 해주고 어떤 경제적인 대가나 거래를 안 하고 계약도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과연 이게 그 지속적으로 작정하고 사업 활동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그거는 경제적인 대가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권을 가지지 않는다는데 마켓 주리스딕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컨슈머 페이싱 컴퍼니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그거는 분명히 결국은 다국적 기업 전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과세권을 지닌다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논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의 고종사업장의 개념을 보다 더 확산시켜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CCR, 컨시더러블하고 컨티뉴어스한 레귤러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 과세권을 갖다가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원천지국에서 마켓 주리스딕션과 넥서스에 해당이 되면은 일단 정해진 금액을 갖다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게 필라 1이 되겠고요. 왜 안 넘어가지? 그다음에 이제 필라 2라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요리조리 이제 빼돌리거나 이전 가격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터너티브 글로벌 미니멈 코퍼레이트 텍스라고 하는 걸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갖다가 일정 퍼센트 만큼을 갖다 내지 않았으면 추가적으로 또 그 과세할 수 있다 하는 원칙이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내는 그 유효 법인세율은 저세율 국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25%가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G20에서 논의를 할 때 야 이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이거 참 좋은 개념이다. 그러면 그 다국적 기업들한테 한 25%씩 때리자. 이게 이제 그 선진국들의 이제 주장이 되는 거고요. 후진국들은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다국적 기업들 다 도망간다. 이걸 갖다가 15% 밑으로 하자 하는 거가 이제 저개발 국가들의 주장이고요. 한국은 양쪽 눈치 보다가 대충 뒤밀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 대충 한 20%에서 얘기하자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의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바로 내년부터는 그 레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이러고 있는 차에 그 EU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갑자기 팍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경제에서 시장을 갖다가 크게 이제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EU가 이제 착안한 것이 바로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말씀드리면은 그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 생산물, 즉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디지털 서비스 완제품을 갖다가 거래하는 그 시장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생산물 시장으로서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EU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컨텐츠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투입이 되는 생산 요소로서 데이터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이코노미의 다른 데이터 이코노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EU가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즉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데이터 이코노미의 중요성을 갖다 강조를 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GDPR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갖다가 이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소비자들이 또는 뭐 사용자들, 유저들이 그 던질 때는 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가공되는지 그 프레임워크, 흐름을 갖다가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적어도 다국적 기업이 내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 가공해가지고 운영하는지를 갖다가 나한테 사전에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뭐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요거를 갖다가 강제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의 제도로 즉 다시 말해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GDPR입니다. 이게 이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뭔가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떤 거냐면 이러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그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과금을 매기겠다는 게 이제 GDPR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일종의 이제 디지털세가 된 것이 EU가 주장하는 이제 GDPR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어떤 최근에 이제 EU가 들고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갖다가 추출을 하는데 빅데이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한 부가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그 인풋 요소로서 생산 요소로서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건 도대체 나중에 가치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저들이 그냥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너무 헐값에 제공을 한다. 이거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총대를 맨 거가 이제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를 갖다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하는 유저들이 많은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주들이 참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배당으로서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갖다가 빅데이터에 투입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데이터 배당을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최근에 나온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논의가 이제 그 독일로부터 이제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덥석 문게 그 지난번 그 대통령 후보에 나왔다가 민주당에서 나왔다가 그 중간에서 후보에서 탈락한 그 리처드 양이라는 사람이 미국도 이 주세로 스테이트 텍스로서 이 데이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도입을 해서 요거는 개개인한테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한 특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일종의 어떤 그 환원을 갖다가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데이터 배당이라는 걸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EU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특정한 그 정치 집단하고 이 배당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국적 기업들, 여기서 말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전략을 갖다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바꿔야지 되는데요. 가장 그 급선무는 뭐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갖다가 빨리 리포메이션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떤 생산 동기가 아닌 마케팅 동기나 아니면 무슨 뭐 대통령의 경제외교 이런 걸 가지고선 현지에다가 생산기지나 뭐 이런 사무소들을 갖다 운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고정사업, 확장된 고정사업장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현지에서 이제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 법인세에 노출이 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밸류 체인 전략은 전부 다 재편이 돼야지 되고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허브 앤 스포크의 개념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덥석 문 게 이제 지난주에 통과된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른바 이제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인프라 펀드를 갖다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펀드를 갖다 제시를 할 테니까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이용을 해라. 즉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아메리칸 밸류 체인, 아메리칸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와라 하는 거가 지금 이제 미국의 요구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은 결국은 눈치를 보고선 그것에 이제 순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수능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세금 포탈을 안 했다 또는
내가 이거 정상적인 거래다 이런 걸 갖다 입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들만 이제 신나게 된 거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이제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그 공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그 고정사업장을 갖다 없앤 상태에서 원천지구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될 것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것만큼 재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 남는 재원을 갖다 소비자한테로 돌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천지구 과세 원칙을 먼저 적용을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과 같은 그 무료 서비스는 물론 단계적이겠지만 이제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모았던 어떤 그 자동적으로 모았던 그 데이터 인풋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풋을 모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어떻게 가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저들한테 이제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될 거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는 우리나라 이제 IT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해외 직접 투자는 신설 그린필드는 이제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크로스보더 M&A가 이제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리포메이션이 되고 결국은 아메리칸 서플라이 체인과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검토를 해야지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몰랐던 개념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는데요. 최 교수님 수고해 주세요. 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왜 이런 이제 디지털세라든가 데이터세 자체가 이제 요즘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식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비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디지털세와 데이터세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세금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웠는데요. 저도 이제 오진석 교수님의 어떤 발표 내용과 이런 자료들을 보고 세금의 부과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기업이 미리 정책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특히 조세 관리 측면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 아닌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세금에 있어서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조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격 중에 이제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왜곡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조세 중립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데이터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는가? 여기서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세의 중립성 차원에서는 이제 데이터 세금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가와 귀착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조세를 부담하는 법적인 주체하고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이 아무리 세금을 이제 때려 맞는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듯이 이제 조세의 이제 전가와 귀착 측면에서 이 데이터세가
이제 뭐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세의 정가와 귀착의 어떤 측면이 데이터 세금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 소스 자체가 어떤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만들어진 그 데이터 주체 자체가 조금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디지털 세금이나 데이터 세금 자체가 원래 ICT 그 다국적 기업 구글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뭔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산업 융합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이제 그 전략적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든가 뭐 아메리칸 그 인베스트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산업 재편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이게 산업별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마다 이런 시사점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면 지금 이제 전략적 시사점이 굉장히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산업별로 혹은 이제 기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략적 시사점을 보완해 주신다면 훨씬 더 네, 그 발전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조세 중립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세금에는 중립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중립성이라는 게 있고 조세 중립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수 레브뉴 뉴트럴리티 세수 중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세금이 중요하게 지켜야 될 중립성이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세 중립성, 텍스 뉴트럴리티입니다. 이거는 그 세금이 있기 전과 후에 경제적인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조건을 조세 중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금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1, 2, 3, 4였는데 세금이라는 요소를 고려했더니 투자 우선순위가 1, 3, 2, 4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중립성을 갖다 왜곡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OECD 벡스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된 어떤 논리적 기반이라고 하는 거가 시행을 통해서 또는 혁신과 효율을 제고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 굴려가지고 세금을 회피해가지고 수익을 올린 거는 그건 조세 중립성을 갖다 위반한다는 것으로 뱁스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대로 이 데이터세가 도입이 된다면은 조세 중립성을 갖다 이제 왜곡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 왜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거 전에 그 링 펜싱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디지털 기업과 디지털 기업이 아닌 거를 갖다 여기서 디지털 아닌 기업은 대표적으로 제조 기업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그 고정사업장 개념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갖다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데이터 배당 같은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개인한테는 그 회복을 못하더라도 그 유저들이 있는 지역사회에다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뭐 발표 시간 제한 때문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CSR이라든지 ESG 활동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고 그 조세 중립성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그 세금이다. 하지만 그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링 펜싱을 갖다가 해결해서 다시 밸런스로 간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정과 기착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조금 좀 이해가 필요한 건데 디지털 서비스는 최종 제품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조세 정과 귀착 이거는 뭐냐면 세금 부담자를 갖다가 그 과세 주체를 갖다가 남한테로 넘기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거든요. 연예인들이
그 연예 기획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가서 노래 불러주는 거가 이제 요게 이제 이른바 파켓 쉬프팅이라고 하는 전략인데 그게 이제 조세정가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국제적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갖다 부과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도 2020년서부터 이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멜론이나 이런 데서 음원 다운받으시면 이미 다 부가가치세가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전가 기착은 결국은 최종 소비자한테 기착이 되고 있고 소비자의 가격 인상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IT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요. 과세하자고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마켓 주리스딕션하고 넥서스 개념이 도입돼 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리적인 실체가 없더라도 CCR, 컨시더러블하고 컨티뉴어스하고 레귤러한 컨슈머 페이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상의 것이 있으면 전부가 다 고정사업장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뭐 LG 디오스 냉장고라든지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컨슈머 페이싱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전부가 다 고정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AI가 탑재된 또는 인터넷하고 연결된 컨슈머 페이싱 서비스라는 머티리얼을 파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하여간 이런 AI가 탑재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현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매년 단위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흔히 얘기하는 가파라고 하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로서 지금 다가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공격적인 자세로 취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과세 당국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앞서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갖다가 너무 확장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작전상 후퇴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세 번째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발표입니다. 서울과기대 강신혜 교수님과 치디께서 준비해 주신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은 노동투자 효율성이 환노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국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밭대 김은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으세요? 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노동투자 효율성이 환노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표를 맡게 된 서울과기대 박사과정 하고 있는 학생 치디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때 김은교 교수님께 보내던 자료에 아마 오타가 많아가지고 보시기 아마 불편에 들어가지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제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노동투자 효율성이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동력을 감소하여 가지고 얘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기업의 주식도 주가도 상승이나 하락을 갖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변수인 환율 변동가 이 자구 통화 강세가 되면은
기업의 고용 노동력도 감소되는 관계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러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논문의 수차례 이루어진 중국의 환율 개혁 중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5년의 8.11 환율 개혁 이후 중국의 노동 투자 효율성이 이 환노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학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는 이 환노출의 영향 요소 중 하나를 파악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기업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능 연구를 보고자 하면은 첫 번째 부분이 노동 투자 효율성과 노동 고용 간의 관계이고요. 이제 외국 파트너칸드 리리스 논문에서는 노동 투자 기업들이 항상 노동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노동 고용을 감소하는 것이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류영연과 류빈의 연구하는 논문 중에서는 좀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중국 노동계약법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약법을 기준으로 이 실행 전이랑 실행 후에 어떻게 기업의 그 노동 합방 경직성 존재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노동계약법을 실행 전이 국경 기업을 이 양의 노동 합방 경직성을 존재하고 민영 기업을 이런 은의 노동 합방 경직성을 존재하고 하지만 이 노동계약법을 실행 후에는 국영 기업을 양의 노동 하방 경직성 존재하고 하지만 민영 기업을 이러한 은의 노동 하방 경직성을 요구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환노출 제가 관대혁 교수님 논문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러한 환노출에 관한 연구를 나왔습니다.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도 이게 주식 수익률과 환율 변동 간의 은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의 환율 변동과 노동 구조 간의 어떠한 관계가 가지고 있는지를 좀 모았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먼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실질 환율과 구용 간의 양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좀 반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질 환율과 구용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설을 이 노동 투자 효율성이 환노출에 은매 영향을 미치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모형이랑 표본 선정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정수 변수는 일단 환노출을 정수 변수를 정의하였고요. 여기서 일단 이 첫 번째 모형을 이용하여 환노출 계수를 추정해 가지고 정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모형을 보시면은 제가 이 기대 노동 투자 효율성 기대 노동 증가율 모형을 이용하여 이 구한 잔차값을 이용하여 이 두리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보시면은 제가 총 3가지를 만들지만 첫 번째는 그냥 환노출이랑 노동 투자 효율성 간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한번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환노출이랑 노동 투자 효율성 그리고 고경 기업이 되는 기업들이 어떠한 관계가 가지는지를 검증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고경 기업과
노동 투자 효율성 간의 그 교차형을 좀 추가로 해가지고 이 국영 기업을 노동 투자 효율성이랑 환노출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표본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 대상은 중국 상하이 A주식 제조업 대상으로 한번 좀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분석 기간은 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를 이용하여 그리고 원절 라이징 1% 수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실정 분석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중국의 CSMLA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CSMLA 데이터베이스는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게 중국 신전 우태한 정보 기술 유한 회사의 제품인데, 그래서 범위는 이게 주식, 기금, 채권, 금융, 파생 제품 등 이런 총 8가지 시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들어가시면은 일단 기술 통계량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노동 투자 효율성 부분이 보시면은 여기 평균이랑 종회수를 보시면 평균 값이 종회수보다 좀 낮아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노동 투자 효율성이 비효율적으로 그런 현상이 평균을 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환노출이랑 노동 투자 효율성 간의 관계 전혀 없고요. 그리고 국영 기업이랑 한 5% 수준에서 은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표를 넣었습니다. 여기는 흙을 분석 결과표인데요. 먼저 첫 번째 모형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먼저 모델 1-1, 1-2, 1-3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모두 환노출이 노동 투자 효율성이 환노출에 대해서 이렇게 은매 관계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노동 투자 효율성이 높을수록 이러한 환노출 정도를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교차 변수를 들어갈 때 국영 기업이면은 이 노동 투자 효율성 높을수록 근데 그 환노출 정도를 줄어들지 않고 근데 늘어가는 결과가 나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환노출, 양력 환노출이랑 은매 환노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실증 분석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양력 환노출 결과는 이 모델 1-3의 결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동일하게 나타난데요. 하지만 은매 환노출의 결과는 좀 안 나와가지고 이런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더 앞에는 월별 자료로 이용하여 검증했는데, 그래서 일별 자료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사실 월별 자료이랑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월별 자료 혹시나 이게 나중에 무슨 연구를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과대 구용이랑 과속 구용 이렇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이게 환노출 간에 어떻게 관계가 가지는지를 또 한번 추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거의 다 똑같이로 나타나왔습니다. 과대 고용에서만 이게 노동 투자 효율성이랑
환노출 간의 관계를 도출되었지만 과소구용에서는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과대구용이랑 과소구용의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를 밑에서 제가 적혔는데요. 이게 앞에 12 모형에서 이용하여 그 도출한 잔차값이 있는데요. 그 잔차값을 만약에 0보다 크면은 그냥 과대구용으로 이용하고 0보다 작으면은 과소구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네, 결혼 쪽에서 총합해 보면은 이 중국 상하이 A주시 그 제조업 기업들이 환노출과 노동투자 효율성 간의 유의한 은밀 관계를 가지는 결과가 나타나왔습니다. 하지만 양의 환노출일 경우에는 환노출과 노동투자 효율성의 유의한 은밀 관계를 나타나지만 은밀 환노출 경우에는 그러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노출과 노동투자 효율성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또 똑같이로 이게 국영 기업 경우에는 양의 환노출이면은 환노출과 노동투자 효율성 간의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나타나고 은밀 환노출일 경우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유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논문 시사점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중국의 제조업의 환노출과 노동투자 효율성 간의 유의한 은밀 관계가 남을수록 이 환외형 관리 활동 중에 기업의 노동투자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구리가 된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한계점은 이게 제가 그냥 상하이 A주시만 제조업만 이용하는 것이라서 혹시 다른 산업에 대해 비교 분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그거 더 심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릴게요. 예, 마이크 들립니까?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예. 그 강신혜 교수님과 GD 그 학생의 노동 투자 효율성이 환노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PPT 논문을 접했을 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발표를 듣고 나서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도 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환율, 그다음에 평가 절하, 절상 등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분석에서는 이제 고용 효율성이 환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에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리터러치 리뷰하고 분석 그 모형하고는 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노동 효율성이 환노출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이론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 연구는 이 노동 투자 효율성이 이제 환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는데
환 노출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환 시장의 이슈가 되는 거고, 노동 투자 효율성은 이제 노동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노동 시장의 이슈가 이제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개연성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뭐 외환 시장의 문제가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를 이제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대안적인 그런 모형을 생각한다면은 환 노출이 이제 생산에 영향을 미쳐서 노동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 VAR 같은 그 바와 같은 그런 쌍방관계를 추정하는 그런 모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이너한 겁니다만은 이 데이터가 지금 2016년도에서 2019년도 이 패널 자료인 것 같은데, 이 환노출 계수가 시간 가변적인 특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정 기간에 이제 환노출 계수가 일정하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추정을 했지만은 이 추정 기간에 환노출 계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적합도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랜덤 이펙트라든지 픽스드 이펙트 그런 모형을 사용을 한번 할 것을 이제 권해 봅니다. 뭐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먼저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일단은 그 환노출 기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산정하는지를.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2015년 8월 11일부터 환율 개혁을 실행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F로 2015년부터 2019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이게 이거 환율 개혁을 전후에 어떻게 영향되는지를 다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형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논리적 부분이 좀 약해서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논문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또는 코멘트가 있은 분들도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 세션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총 4편의 논문 발표 그리고 토론 담당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시느라 또 토론해 주시느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서 교수님, 아까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김재구 교수님께서 안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그냥 마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사회 좌장하시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